네, 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연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를 찾는 다양한 철새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서울 살고주 다리에서도 다양한 철새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따뜻한 남쪽 지방을 찾아 겨울마다 오는 철새들이 있습니다. 이 경남 고성을 찾는 독수리와 울산을 찾는 떼까마귀들인데요. 이런 새들이 꾸준하게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계속되는 노력 덕분입니다. 인간과 새들의 공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매년 겨울이면 빼먹지 않고 한국을 찾는 반가운 겨울 진객들이 있다. 바로 이 겨울 철새들. 특히 경상남도 고성을 찾아오는 독수리들과 울산을 찾는 떼까마귀들은 지역 주민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먹이 주기와 서식지 보호 활동으로 오랜 세월 철새들을 챙겨온 사람들. 그 따뜻한 배려의 현장을 찾아가 봤다. 매해 겨울이면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경상남도 고성. 추수가 끝나고 낙곡마저 사라진 논에서 만난 녀석들은 바로 이 독수리들이다. 몽골에서 날아와 고성에서 겨울을 난다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독수리의 먹이를 공급해주는 바로 이 사람들 덕분이다. 싱싱한 돼지고기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체 얼만큼 가져온 걸까? 선생님, 그럼 이렇게 고기 주는 양이 얼만큼 돼요? 일주일에 한 1톤 정도. 일주일에 1톤. 지금 고기가 보니까 뭐 상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네요. 이건 바로 그냥 도축장에서 바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한도로 지금 먹이 신선도를 유지시키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독수리가 썩은 걸 먹는다는데 왜 썩은 걸 좋아하겠어요? 이제 싱싱한 걸 좋아하지. 싱싱한 걸 좋아해요? 네. 독수리는 썩은 거 먹어도 소화 다 되잖아요. 소화는 되죠. 소화됩니다. 20년째 독수리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는 김덕성 씨. 그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겨울 때면 농한기 때는 사람들이 주로 그 콩에다가 독극물 사이렌을 넣어가지고 오리를 잡아 먹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오리가 날아가다 죽잖아요. 근데 그거를 죽은 사체를 이제 독수리들이 먹으니까 2차 감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정말 그 냄새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서 야 이건 이렇다 싶어서 봤더니 사람들을 모으게 해서 2000년부터 시작을 했죠. 먹이 활동을. 네. 그때부터 이제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동하는 애들.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됐죠. 야생에서 자란 독수리는 낯선 이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 제작진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멀리 물러나 있기로 했는데 한참을 기다렸지만 독수리들은 먹이 곁으로 오지 않는다. 분명 굶주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하늘만 맴도는 녀석들. 독수리가 뜸을 들이는 사이 다른 녀석들이 먹이를 넘보기 시작하는데 어느새 논가로 모여든 까치들이 고기 곁으로 다가가고 동네 길고양이도 고기 냄새를 맡았는지 발걸음이 분주하다. 망설임 없이 다가와 큼직한 고기 한 점을 문 고양이가 유유히 사라지는 동안 정작 먹이 섭취가 꼭 필요한 독수리들은 아직도 망설이고만 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선생님, 우리 그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얘들이 이제 지금 온 게 한 무리도 채 안 되네. 왜냐하면 얘들은 항상 무리를 다 해서 앉는 거거든요. 배고프다고 먼저 앉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은 날씨가 좀 따뜻한 날과 바람이 부는 날과 내려앉는 시간대가 좀 차가 나죠. 오늘 좀 따뜻한 날은 조금 이제 더디죠. 늦게 좀 가는 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한참 동안 독수리들을 지켜보던 김덕성 씨.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를 다 뺏기기 전에 직접 갖다 주기로 한다. 낯선 취재진이 근처에 있으니 독수리의 경계가 유독 더 심해진 탓이다.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드디어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독수리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느라 정신이 없다. 우두머리 독수리가 행동을 개시하고 나야 나머지 녀석들도 우르르 먹이 가까이 몰려드는 게 독수리의 습성이라는데. 일단 고기 맛을 보기 시작하자 경계심도 와르르 무너진다. 배가 몹시 고팠을 텐데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참았을까? 스스로 사냥을 하지 못하고 번식 기간도 다른 조류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는 독수리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인근 지역 사람들이 뜻을 모아 독수리의 생태를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매년 개체수 조사도 빼먹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독수리의 개체수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그 예전 자료로 보면 2,000마리까지 정도 왔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된 개체수는 일단 최소 1,200마리 이상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그보다 관찰된 것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개체수가 월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마리 관찰된 건데 지금 여기에 400마리 이상해 보이는 것도 엄청난 거죠. 예, 비율로 따지면은 한국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형태죠. 아 그래요? 예, 독수리는 이제 개별 활동을 하는데 몽골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100마리, 200마리 볼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월동 시기에 같이 살면서 먹이를 이렇게 먹이 정보를 나누면서 겨울을 이겨내는 자기들의 만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매년 빠지지 않고 먹이를 챙겨주는 사람들 덕분에 독수리가 더 많이 또 때로 몰려드는 것은 아닐까. 야생동물 먹이 주기 활동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동물이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데 인간의 개입이 잦아지게 되면 의존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 상황을 고려해 보면 독수리들이 야생에서 먹이를 구하기는 쉽지가 않다.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시골에 가면은 그런 시골의 이제 공동체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뭐 닭이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닭이라든지 동물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자체들을 사실은 이제 유기를 방치를 해두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논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런 독수리들이 먹고 했는데 지금은 위생 문제를 걱정해서 그러한 것들을 전부 100% 수거해서 소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 청수부인데 저 청수부의 역할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이제 자기들의 직업을 잃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위생 시스템은 야생동물들의 먹이 활동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동물들이 죽으면 전량 매몰하거나 소각해버리니 죽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들이 먹이를 구할 장소가 점점 협소해지는 것이다. 어쩌면 인간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고 싶은 독수리들에게 그럴 기회조차 빼앗아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인간의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때 김덕성 씨가 뭔가를 품에 꼭 안고 제작진을 향해 다가왔다. 거대한 독수리 날개가 눈에 띄는데 대체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예? 날개 부러졌다고요? 내가 띠트고 하는데 저기 살에 딱 걸리고 걸어가는 게 아, 소리가 들렸구나. 그럼 또 바로 병원에 보내야 되겠네. 병원에 바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아, 다리만 잡아줘. 다리만.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독수리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다. 아무리 먹이를 준다 해도
독수리 입장에서 인간과의 공존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하다. 그럼 사고 원인이 보통 이렇게 전깃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전기줄 사고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바닥에 떨어지면서 탈골 말이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있고. 지금 내 저 그래서 지금 철쭉 병원에 뒤쪽에 또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 그럼 우리 저 창고 앞에 그러니까 해가지고 참 자료에 안타깝죠, 담아놓을까? 사실. 자료에 담아가지고 산에 오늘 보내야 됩니다. 이런 그거 할라. 예. 예. 그럼 우리 저 창고 앞에다가 해놓을게요. 잠깐만. 예. 예, 그럴게요. 출발할 때 전화 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참 착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부딪혀도 곁에서 지켜봐주는 존재가 있을 때 고통은 견딜 만한 것이 된다. 독수리들이 고성으로 매년 찾아오는 이유도 겨울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네, 무사히 겨울을 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철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있는데요. 이 농경지에 뿌려진 농약과 낚시 쓰레기를 먹어 쓰러지고 또 겨울철 성행하는 밀렵에 희생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치고 지쳐 갈 곳 없는 동물들을 구조하는 곳이 바로 야생동물구조센터입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어떻게 동물을 살리고 구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작진은 부상을 당하거나 탈진한 동물들을 돌봐준다는 야생동물센터로 향했다. 부상을 입고 들어온 독수리는 급하게 진찰실로 옮겨졌는데 과연 상태는 어떨까? 독수리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일단 마취를 진행하고 몸통 상태부터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한다. 부상이 심하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기도 힘들 텐데 별 이상이 없길 바랄 뿐이다. 날개 길이 전장이 2m 58cm, 전체 체장이 121cm, 발과 관절, 다리 쪽에는 이상이 없고요. 다른 데도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때요? 지금 봤을 때 가슴 흉근 쪽을 봤을 때 되게 지금 이렇게 말라 있어요. 흉근이 이제 빵빵하게 보통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흉근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바디 스코어라고 해서 그게 한 1에서 2 정도 사이, 한 1.5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아가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탈진을 해서 이제 비행 못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구조된 것 같습니다. 겨울이면 이렇게 보호센터로 들어오는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다치거나 쓰러진 녀석들을 재빨리 구조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는데 보통 저희 센터에서는 한 겨울 시즌을 봤을 때 한 40에서 50마리 그 정도 수준으로 접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에 한 15마리, 10마리 정도 될 테니까 네. 한 2, 3일에 한 마리씩은 꼭 들어오는 거네요. 지금 네, 평균적으로는 2, 3일에 한 마리는 접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러면 그렇게 접수되는 그 독수리들이 다들 배고픔으로 오나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아 탈진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개체들이 그래도 한 70% 정도 될 것 같죠? 70%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30%가 이제 교통사고든지 충돌이든지 어떤 관절 이상 이런 종류의 외상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애들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치료가 끝나면 보호센터 내 훈련장에서 재활 훈련에 들어간다. 야생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훈련장에 있는 독수리들은 탈진, 부상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이곳에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먹이 부족으로 인한 탈진은 겨울철 야생동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야생동물이 먹이가 부족한 상황이 심각한가요? 사실 야생동물이면 그 정도 찾아낼 능력이 돼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뭐 겨울철에 뭐 누구나 어느 동물이거나 다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모기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독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체수가 또 많지도 않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월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애들이 이제 먹이 부족해서 뭐 죽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을 조금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센터에는 독수리뿐만 아니라 수리부엉이, 삭, 오소리, 너구리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있다. 다른 계절 같았으면 큰일이 아니었을 경미한 외상도 겨울철 폭설을 헤매는 야생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탈진을 불러일으켜 결국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람도 나기 힘들다는 겨울철. 야생의 동물들은 과연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눈이 채 녹지 않은 치악산 국립공원. 저수지의 물마저 꽁꽁 얼어버렸는데 야생동물들의 식수로 사용될 물마저 얼려버리는 겨울은 동물들에게는 잔혹한 계절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극한 상황을 동물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제작진은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소복이 쌓인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 방향은 산 아래 농가 쪽을 향해 있다. 이게 이제 우제류 야생동물 중에 우제류 발자국인데요. 지금 아마 여기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고라니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 눈이 온 지 조금 된 거 보니까 아마 눈이 오고 나서 발자국이 찍히고 눈이 녹은 상태로 보면 최근에 온 건 아니고 아마 좀 며칠 정도 전에 왔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지금 다른 발자국도 없는 거 보니까 한번 지나간 장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산에 모기가 없으니까 내려오는 거는 당연한 수순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농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산림의 경계에 붙어 있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농가 중에 산림 바로 밑에 임연부라고 옛날에 하고 있는 그 원래 산림 지역인 지역들을 경작을 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겨울철에 주로 서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 같이 중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과 동물들이 같이 사용하는 산과 맞닿은 경작지. 겨울철만 되면 야생동물들이 이곳까지도 내려온다는데 정말 야생동물의 발자국과 흔적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발자국도 보이고 여기 배설물도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여기 이제 고라니가 여기까지 와서 진입을 시도를 했다가 지금 여기 이제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간 현장 모습을 이렇게 발자국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농경지까지 요 밑에 아래까지 그 겨울철에 이제 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하는 야생동물이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녀석들도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가까지 와도 먹이를 구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 야생동물 접근을 차단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놓여 있다. 요거는 지금 효과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경계심이 되게 많은 동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들도 일시적으로 설치를 해놨을 해놓을 경우에는 야생동물이 왔다가 이런 시설물이 있을 경우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올무라든지 이런 어떤 자기 방어 기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피해를 봤던 그런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과 유사한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자기가 들어갔을 때 시설물이 새로운 게 있으면 일단은 피하고 봅니다. 피하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해져야지 이제 그거를 이제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 겨울은 독수리뿐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에게도 참 서럽고 힘든 계절입니다. 특히 독수리 같은 경우는 덩치가 커서 눈에 띄기 쉽고 먹이 활동이 쉽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20년 넘게 먹이를 주며 돌봐준 사람들 덕분에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인간의 배려로 공존에 성공한 또 다른 겨울 철새가 있습니다. 바로 울산의 떼까마귀인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공업도시로 발전해온 울산에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이 있다. 울산 지역의 생태를 구축한 소중한 생명의 젖줄인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철새들이 날아오고 바다로 떠났던 물고기들이 산란을 위해 태화강으로 돌아오면서 울산은 생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몇 년 전 울산 발전연구원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태화강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70% 이상의 시민들이 태화강의 생태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제 울산 시민들의 자랑거리가 된 태화강. 그곳의 생태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다. 아, 여기는 태화강이 한눈에 딱 보이네요. 울산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태화강 전체를 전망할 수 있는 태화강 전망대고요. 여기 위치가 지금 태화강 전체 수계 중에서 하류 쪽에 속합니다. 태화강은 전체 수계는 47.54km 구간이고요. 이게 다른 하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다른 하천은 낙동강이나 한강이나 우리나라 4대강 이런 경우에는 발원지가 여러 도시를 거쳐갑니다.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는 가이산 살바위에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태화강이라는 하천인데요. 이 강이 울산에서 발원해서 울산만으로 빠져나가는 하천입니다. 과거 태화강의 모습은 참혹했다. 60년대 산업화의 영향으로 울산에 대규모의 공단이 들어서면서 엄청난 인구 유입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생긴 환경오염 물질은 고스란히 태화강으로 스며들었고 1976년 수질조사 결과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6급수 판정을 받은 것이다. 울산시에서는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태화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태화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약 9,800억이라 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6,500억 정도가 수질 개선 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한번 망가진 자연을 복구하는 데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태화강의 수질을 회복하기 위해 수십 년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슬기 방류 사업은 물론 7개의 하수 처리장을 새롭게 만들었다. 또 무려 4,000km에 이르는 하수관로를 설치해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차단했다. 그 결과 태화강은 다시 맑은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는데 2007년 수질조사 결과 1급수로 수질이 개선된 것이다. 맑은 물은 태화강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철새들이 한 마리, 두 마리씩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텃새들도 태화강 주변에 서식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강을 떠났던 물고기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봄에는 황어가 회귀하고 여름에는 1급수에서만 사는 은어가 살고 가을에는 연어가 다시 태화강으로 돌아오고 있다. 또한 바다와 맞닿아 있는 태화강 하구에는 바지락과 제첩도 볼 수 있다. 깨끗한 물이 아니면 서식할 수 없다는 제첩은 연간 약 1,500여 톤의 생산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것은 모두 태화강을 되살린 울산 시민들의 공동 재산이다. 태화강 수질이 개선되면서 태화강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물고기가 죽고 새가 살지 않는 그런 하천에서 지금은 70여 종이 넘는 물고기가 생활하고 있는 거고요. 약 127종의 새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먹잇감을 찾아 끊임없이 몰려드는 새들. 태화강은 이제 울산을 대표하는 생태계의 보구가 됐다. 태화강의 부활을 축하하는 겨울철 또 하나의 손님은 바로 이 떼까마귀 물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태화강을 찾기 시작했다는 떼까마귀들. 현재 10만 마리 이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녀석들의 보금자리는 바로 태화강변에 조성된 대나무 숲이다. 제작진은 떼까마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빽빽한 대나무로 들어가 봤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네, 여기는 지금 새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정비를 하지 않고 계속 자연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밀림처럼 우거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대나무를 위한 공간이다 보다 새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죽은 대나무조차 가만히 그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유지를 하면은 지금 위에 밤이 되면은 떼까마귀들이 앉아서 잠을 잘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대나무 사이에 조그만 집이 있죠. 예, 저기가 지금 올 여름에 백로들이 둥지를 만들고 지금 현재는 철수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소 으슥한 공간이지만 새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은신처가 돼준다. 대나무 사이로 떼까마귀들이 머물다 간 흔적들이 다수 발견됐는데 매년 태화강을 찾은 철새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 새가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이유는 강이 이제 복원된 이유도 네네. 있겠지만 이런 보금자리가 잘 보존된 이유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태화강에 새들이 많이 온다는 거는요,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외부에서 낮에 먹이 활동을 하고 밤에 잠을 자러 오는 것이 여기 사무 대숲입니다. 대숲 위에 보시면은 사방이 밀림처럼 둘러싸여 가지고 외부 침입이 없는 상태고요. 또 떼까마귀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맹금류, 우리가 수리부엉이, 매 이런 종류의 맹금류들이 대숲 안으로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대숲 안에 들어오면 큰 맹금류가 대숲 안에 들어오면은 먹이를 물고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침범하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까마귀들이 가장 안전한 잠자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집단적으로 잠을 자고 또 아침이 되면 먹이 활동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먹이 활동을 마친 떼까마귀들이 사모대 숲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근처에 왔다고 해서 바로 보금자리로 직행하는 건 아니다. 송전탑 위에 걸터 앉아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녀석들. 남은 무리가 모두 몰려들자 떼까마귀들이 날아올라 환상적인 군무를 펼친다. 마치 푸른 바다에 검은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하는데 떼까마귀의 군무는 매일 일출과 일몰 1시간 전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떼까마귀가 매일 이렇게 군무를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작은 몸집이 한데 어울려서 큰 몸집을 만들면 맹금류와 같은 포식자에게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무를 마친 떼까마귀 무리는 사모대 숲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든다. 다음 날 새벽, 제작진은 떼까마귀 군무를 다시 한번 관찰하기 위해 사모대 숲으로 향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인적이 드문 태화강변. 떼까마귀가 깨어나려면 좀 더 기다려야만 한다. 그런데 이곳에 제작진보다 먼저 나와 떼까마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게 원래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오시나요? 해도 안 떴을 때? 그렇죠. 일출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날아 나옵니다. 근데 일출 30-40분에 날아 나오는 것이 떼까마귀. 지금은 한자 6시 한 20분 정도 됐죠. 앞으로 한 20분 후면은 이제 까마귀 떼까마귀 떼가 이렇게 이수한다고 대숲에서 막 모두 함께 일제히 날아 나올 겁니다. 김성수 박사는 떼까마귀를 비롯해 태화강을 찾는 많은 철새들을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해 왔다. 동이 터오기 시작하자 떼까마귀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자, 서서히 나타납니다.
저쪽 대숲에서 막 나타나지. 서서히 나타나는데. 떼까마귀는 일출 40분 전 대숲에서 나오기 시작해 일출 30분 전이면 일제히 줄지어 날아오른다. 그리고 펼쳐진 화려한 군무. 울산의 하루가 떼까마귀들의 힘찬 날갯짓으로 시작된다. 자, 한번 보세요. 김성수 박사는 겨울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떼까마귀들의 이소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하루의 기상 상태와 강 주변의 환경 상태도 모두 메모의 대상이다. 이 꼼꼼한 기록들은 떼까마귀의 생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적으시는 내용들이 뭔가요? 지금 첫째는 떼까마귀의 이소 시간, 예. 백로의 이소 시간. 그 다음에 밝아지면은 주위에 지금 물딱 같은 거 보이죠? 예. 주위에 있는 조류상을 지금 관찰해 적고 있습니다. 아,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유 41분이고 백로가 43분이 나왔죠. 어제 차창에 성해가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기를 했는데 날씨를 갖다가 정확하게 적어놓는 거죠. 해가 떠오를 때까지 한참 동안 군무를 펼치던 떼까마귀들은 무리를 지어 먹이를 구하러 나선다. 멀게는 부산의 기장군까지 다녀오는 녀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울산 근처의 농경지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 왜 울산, 대도시,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까마귀들이 네. 모이나요? 그 이유를 지금까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인데요. 첫째는 떼까마귀 겨울 철새니까 북쪽에서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오고, 두 번째는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라고 알려졌지만 한 70%가 농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경지에서 떼까마귀 주식은 낙고기거든요. 그래서 그 낙고기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먹이가 풍부하고, 세 번째가 또 중요한 것은 떼까마귀는 그 몸집이 적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행동을 합니다. 잠도 마찬가지로 무리 자는데, 마침 그 대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숲은 가지가 많습니다. 가지가 많으니까 그 가지가 횃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떼까마귀 즐겨 찾는데, 제작진은 김성수 박사를 따라 떼까마귀들이 먹이 활동을 주로 한다는 근처 농경지로 가보았다. 추수가 모두 끝난 논두렁에서 떼까마귀들이 부지런히 낙곡을 찾고 있었다. 떼까마귀들이 한 차례 훑고 지나간 논두렁. 이곳에서 김성수 박사는 뭔가를 부지런히 모으는 중인데 바로 떼까마귀의 배설물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배설물이 있는 것들이 농사에 도움이 되기도 하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 떼까마귀 똥이 중성이에요. 백로 똥은 그 물고기를 먹기 때문에 산성이 강합니다. 근데 떼까마귀 똥은 사람과 마찬가지 곡식을 먹기 때문에 그 배설물이 중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성은 농부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거름 효과를 한다. 그래서 주어 있는 낙곡을 먹고 배설해 가지고 다시 되돌려 주니까 그것이 거름 효과가 내 가지고 농부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름을 많이 뿌리고 있다, 이래 되죠. 그동안 농사를 망친다, 흉조다는 오해를 종종 받기도 했던 떼까마귀들. 알고 보면 농사에 도움이 되는 입조들이다. 떼까마귀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 오히려 사람이었다. 비닐이 있네요. 예. 이 비닐은 때로는 먹이가 부족하면은 떼까마귀들이 이걸 먹습니다. 아, 이거 먹는 게 아닌데 비닐이죠. 먹어요? 근데 농사에 보면 비닐 포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먹이가 부족한 3월달 정도 되면은 이것이 떼까마귀 소화하지 못한 것을 펠렛이라 합니다. 그 속에 보면 이런 비닐이 있어요. 그 농부들이 이 비닐을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폐 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한쪽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은 떼까마귀에 치명적인 효과를 나타납니다. 요즘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자주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돌돌 말려있는 하얀 비닐 더미들. 남은 볏짚들을 발효제와 섞어 비닐 포장을 해놓았는데 숙성되면 동물의 사료로 쓸 수 있다.
이게 곰포 살레지입니다. 예, 예. 네. 이 곰포 살레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진 이렇게 집이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막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몽땅 수거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했거든요. 이것이 소의 먹입니다. 그래서 떼까마귀도 이것 때문에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떼까마귀 먹이가 부족함 할수록 다른데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예측을 못하죠. 마치 고온 풍선 효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떼까마귀들이 먹이가 적으면은 다른 데서 먹이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피해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떼까마귀에게 무작정 먹이를 공급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가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되면서 철새에게 먹이 주기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AI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철새들. 떼까마귀도 그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날 순 없었다. 겨울철만 되면은 철새 하면은 이꼬로 AI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에 하면은 철새류 했지 꼭 집어서 어떤 새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한간에는 그런 어떤 의혹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 규정이 될 때까지는 철새들이 조금 피해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울산의 떼까마에 대한 AI가 발견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작진은 매일 떼까마귀를 비롯한 철새들의 배설물 검사를 하고 있다는 울산 동물위생소를 찾아가 보았다. 먼저 미리 채취해둔 떼까마귀와 다른 철새들의 배설물을 시약통에 담는다. 그런 다음 바이러스와 불순물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원심 분리 작업을 시작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분변을 포함한 불순물들은 가라앉고 유기물이나 바이러스는 상층부로 분리가 이루어진다. 드디어 본격적인 바이러스 검사가 진행됐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 결과는 음성. 떼까마귀의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 떼까마귀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시베리아는 상시적으로 고병성 AI가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그리고 현재까지 검사한 결과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안전한 것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농림부는 AI의 확산이 겨울철새 번식지인 중국 북쪽 지역에서 AI에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이동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떼까마귀들은 괜한 오해를 받아온 셈이다. 하지만 수만 마리의 떼까마귀가 찾아오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다. 울산의 한 동네 주차장.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였는데 손에는 청소도구를 들고 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로 다가가 새의 배설물을 발견하는 족족 걸레로 닦아낸다. 대부분이 떼까마귀가 남긴 흔적이다. 자신의 차도 아닌데 열심히 세차를 하고 있는 모습. 놀라운 건 모두가 자원봉사란 점이다. 지금 그 까마귀 분변을 이제 치우고 계신 건가요? 예, 예. 아, 이렇게 그 치우신 이유가 뭔가요? 예, 그 지역 주민들의 그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예, 그 제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세요? 예, 저희들 지금 1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하루에 약 한 170대 정도 예, 지금 따고 있습니다. 170대 하루에. 울산의 환경단체 회원과 주민들로 구성된 떼까마귀 배설물 세차단. 이들은 11월 초에서 3월 중순까지 매일 2시간씩 차를 닦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힘든 일은 무엇보다 추운 게 최고 힘들고 이제 그 차가 완전히 겨울 되면 얼어가 있거든요. 소리가 와가지고 하얗게 얼어가 있으면 요거 끓여갖고 물 끓여갖고 그래왔어요. 춥고 고생되는데 하시는 네. 이유는 뭐예요? 그냥 그래도 이게 우리 동네가 참 예쁜 동네인데 이 새 때문에 차에 요거 배설물만 없으면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건데. 떼까마귀가 울산의 명물로 자리 잡았지만 많은 개체수와 그로 인한 배설물 때문에 불만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런 자발적인 봉사활동은 떼까마귀에 대한 반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이제 울산 시민들은 떼까마귀와 함께 사는 법을 알게 됐다. 당장 조금 불편하더라도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환경과 사람 모두를 위한 길이 바로 공존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그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떼까마귀가 옴으로써 그 지역의 환경도 다른 지역보다 낫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떼까마귀에 대해서 막연한 오해보다는 가까이 다가가서 떼까마귀를 이해하고 하면은 같이 지역민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년 동안 독수리들의 먹이 활동을 이어온 고성 주민 김덕성 씨의 열정. 또 깨끗한 자연을 되찾기 위해 수년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인 울산시의 노력. 그리고 떼까마귀와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매년 울산 태화강을 찾는 떼까마귀들의 군무. 그 화려한 날개짓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는 따뜻한 미래를 그려가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겨울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춥고 서러운 계절이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역할이 아닐까. 그 어떤 종도 소외시키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미래이기 때문이다.